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네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우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타키오뉴스 조우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밤사이 나온 CPI 지표부터 꼼꼼히 뜯어보고 출발하죠.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4%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을 뿐 아니라 4월에 4.9%에서 크게 내려왔는데, 자, 오늘 발표된 지표 내용이 함의하는 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제가 만일 CPI라고 한다 하면은 저는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관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동안 CPI에 대해서 사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CPI, PPI, 무슨 PC, 무슨 하여튼 온갖 지표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그때마다 정말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전부터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에 관심이 좀 없어지죠. 저희 프로그램에서 항상 저희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올 초부터 이제 여름쯤 되면은 이제 CPI 신경 안 쓸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왔었는데요. 그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FOMC까지 무시해버린 시장 흐름이니까요. 그만큼 이제 CPI를 향한 최근의 관심이 1년 전만 못합니다. 사실 그동안 증시 비관론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었던 주장이 뭐였냐면은 높은 인플레이션, 즉 5% 이상대 인플레이션이 고착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4.0% 나왔죠. 이제 일단 그들의 주장은 날아갔고요. 대체적으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 베이스로 얘기해 보지만 사실 저는 시장의 예상치 별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시장 예상치 각 증권사마다 각 기관마다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별로 신뢰 주지 않고요. 이제 평균적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베이스를 맞춰준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5월 CPI가 4.0%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3.9 정도 되면 아주 좋겠다. 근데 4.0에서 4.2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 나온 것 같고요.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함께 발표된 코어 CPI 같은 경우도 5.3%가 발표가 됐는데 이건 전월 5.5에서 하락한 수치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에 여전히 이제 코어 CPI와 이제 두 가지가 너무 벌어져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또 누군가는 만들고 있는데 다행히 그 불안감조차 지금 시장은 무시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달이겠죠. 근데 일단 다음 달 발표 예정인 6월 CPI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3.0%에서 3.2% 한 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유가 하락이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도 유가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사실 코어 CPI도 변동성이 큰 것만 제외하고 이제 보통 코어 CPI를 만드는데 유가 빼니까 그렇게 큰 갭이 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달 발표된 6월 CPI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나 그 다음 발표되는 7월 달에 발표되는 경우에는 6월 달과 같은 수준 아니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이제 일시적으로 다음 달에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CPI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미증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시면 그게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밤에 또 PPI 발표되고 내일 FOMC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FOMC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너무 시장의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과가 막상 발표가 됐을 때 이제 시장이 더 환호를 할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갈지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요. 만일 쉬었다 간다 하더라도 야 이거 진짜 다 나와서 끝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잠깐 쉬고 잠깐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방향은 어차피 또 위쪽으로 잡을 거니까 그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부터 투자 사이트를 길게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오늘보다 올 연말 지수가 더 높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CPI 발표를 보고 FOMC 이제 내일 회의가 시작이 되죠. 금리 동결 가능성은 CME 페드워치에서 99%나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원화 강세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에도 시장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시죠. 일단 6월은 동결이지만 이후 금리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또 변수가 많은 상황인데 하반기에도 이 원화 강세 기조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저희 코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환수심, 환율, 수급, 심리가 주식 투자 성공의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환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원화가 강세가 더 좋습니까? 약세가 좋으십니까? 즉 어제같이 환율이 크게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원화가 강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화 강세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무조건 강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환율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 내려가서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1,000원도 밑으로 가고 900원이 되면 정말 좋은 겁니까? 그럼 우리 주가 폭등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럼 왜 최근에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느냐? 전 세 가지 꼽고 있는데요. 1번, 그동안에 지난 2년 동안 우리 원화가 지나치게 저평가 현상을 보였었다는 것이 1번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동결, 이제 내일 이 시간이면 나왔겠죠. 그다음에 우리 무역 수지가 그나마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요즘 여러분도 아시는 거죠? 바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금년에 100억 달러 이상 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 이상 넘는 건데 이거 역으로 보면은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왜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습니까? 왜 우리가 원화가 약했습니까? 외국인들이 50조 원 이상 주식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품 수지 외에도 무역 수지 외에도 이렇게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혹은 주식 매도도 꼭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으신다면 그 다음에 주식은 그 환율을 따라간다. 이것이 저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 계속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또 소폭 상승을 했지만은 그래도 1,970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1,870원대까지 내려온 우리 환율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외국인의 수급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입니다. 12만 닉스가 코앞이다. 신고가 경신 고공행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다시금 12만 원에 다가섰는데요. NH투자증권이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증권사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로부터 또 HBM 샘플 요청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또 되게 재밌죠. 이제 반도체 끝났다라고 말 들었던 게 몇 개월 전인 것 같은데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대표 기업들이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인텔이 이제 세계적인 팹리스 기업이죠. ARM의 뉴욕 증시 상장에 앵커 인베스터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또 있고요. 이와 함께 뭐 AI로 고공행진 중인 엔비디아가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에 러브콜업했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위주로 좀 풀어드려 볼 텐데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HBM이죠.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샘플 입고를 요청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자사의 GPU와 이제 SK 하이닉스 HBM인 HBM3E를 같이 결합해서 성능 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HBM 그 3 같은 경우는 현존 최고 사양 D램인 HBM3의 다음 세대인 5세대 제품이다라는 부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내년에 양산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AI와 GPU 시장 확대에 따라서 HBM 시장도 커지는 만큼 SK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콜을 받은 것은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인증받은 점이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SK 하이닉스 기술력 좋은 거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인텔이 현 손정희 소프트 회장이죠. 이제 예전부터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소프트뱅크 회장이 추진 중인 ARM 인수전에 주요 참여자로 이제 앵커 인베스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주요 투자자로 참여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상장 전부터 발 좀 들여가지고 이제 상장 과정 주도하고 상장 후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걸 보면서 인텔이 정말 모든 걸 다 하고 있구나, 회사를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ARM 참 말 맞습니다. 뭐 각자 뭐 상장을 하느냐, 어디에 인수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ARM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의 그림을 그리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언급을 좀 다시 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NDF 역외 환율이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의 시각 1,266원의 호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고요. 오늘 한번 또 외국인의 수급 흐름이 강하게 들어와 주길 바라면서 국내 증시 개장 상황 기다려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소식 짚어봤는데요. 이 D램을 차곡차곡 벽돌 쌓듯이 수직으로 쌓아 올린 게 바로 HBM이잖아요. AI 데이터 처리 속도가 중요해지면서 이걸 또 세계 최초로 개발한 SK하이닉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 HBM 관련주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엔비디아에서 HBM3E라고 하죠 지금, 그러니까 5세대인데 왜 5세대냐 3인데 중간에 2가 있었고 2E가 있었고 3가 있었고 3E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5번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양을 많이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샘플은 보통 이제 일정 양을 가져가는데 그 수량을 좀 많이 가져갔다는 거는 테스트를 좀 빨리 해서 빨리 상용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H100 정도, H100 시리즈나 그 다음 차세대 이제 AI 칩 관련돼서 뭐 사용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러면 HBM의 수요가 늘어나고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결국엔 투자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관련 종목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HBM 관련 종목들 그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SK 하이닉스는 HBM 메모리를 엔비디아에 공급하죠.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 SK 하이닉스의 이 HBM 메모리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가 이제 TC 본더, TSV 공정을 활용한 TC 본더 장비를, 패키징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 한미반도체가 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HBM3를 지원하는 이제 물리계층이라고 해서 PHY라고 해서 이 IP 테스트 칩을 개발하는 회사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윈팩 같은 경우도 디램 테스트를 해주는 업체인데, SK 하이닉스의 물량이 많아지면 이쪽도 당연히 물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HBM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AI 관련돼서 AI 서버, 특히 이제 서버라든지 AI 가속기를 생산하는 북미라든지 유럽 다수 고객사들에게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MLB를 공급하는 이 스페타시스가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유럽의 이제 다수 고객사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스페타시스가 이제 급등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 소식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이죠. SK 아이테크놀로지가 현지 폴란드 공장을 언론에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유럽 최대 분리막 생산 기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우리 2차 전지를 고속도로로 비교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크게 4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분리막이 되어 있습니다. 양극재는 뭡니까? 하행선입니다. 음극재는 뭡니까? 상행선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생각하십시오. 전해액은 뭡니까? 바로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자, 그러면 하행선 있고 상행선 있고 아스팔트 도로 있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80km, 90km 달리기 때문에 서로 위험하지 않습니까? 충돌하면. 그래서 바로 분리막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중앙 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분리막인데, 지금 SKIT가 바로 폴란드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분리막 공장을 설립하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비닐같이요, 가느다란 그런 막인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160도, 섭씨 160, 펄펄 끓는 온도죠. 160도에서 1시간 동안 노출을 해도 이거는 수축률이 거의 5% 미만이랍니다. 즉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게 분리막이 필요하냐?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재 위험이 커진답니다.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상행선, 하행선이 중간 분리되고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막은 매우 중요한, 정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체 생산 규모 캐파는 세계 1위지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기차 20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모사인 SK온에다가 약 80%를 공급하는데, 앞으로 점점 비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도 공급해야 되겠죠. 50%까지 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럽 시장의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분리막을 이번에 SKIT가 성공적으로 지금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SK 아이테크놀로지 하면은 우리 이건희 부장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 랠리가 나왔을 때 다소 소외되었던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때부터 좀 지켜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3월부터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예쁘게 잘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왜 그동안 주가는 그 모양이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처음에 상장될 때 너무 기대치가 좀 높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고밸류 논란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산 분리막을 쓰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분리막 관련돼서 경쟁 업체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동안 좀 스팟성으로 단기 계약이 주로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미래가 좀 불투명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리막 기업들은 사실 좀 소외를 받았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분리막 기술로는 이제 1, 2위를 다투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로 추정된 업체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나왔고, 그다음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중국산 분리막을 미국 시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자동차 시장이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볼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이 나왔던 기사를 보면 2025년에 유럽의 분리막 수혜의 한 30%를 SK 하이테크놀로지가 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폴란드 관련된 공장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사공장까지 풀 가동될 가능성을 이제 보고 주가는 이제 베팅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북미 진출이 이제 가장 큰 이슈이긴 할 텐데 올해 연내로 이제 확정을 지어서 지금 열심히 SK 하이테크놀로지 임원진들이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내 발표할 거라고 지금 공고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하반기에는 늦어도 이제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테크놀로지 여전히 지금 접근 가능한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일봉보다는 주봉 보시고 접근하시면 지금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WCP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리막 기업인데 국내 기업이지만 이게 사실은 시총은 좀 적지만 그래도 이쪽도 같이 동반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테크놀로지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크지만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종목 같이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분리막 관련 종목으로 묶이는 두 종목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다소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죠. 백광산업이 갑자기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급락하자 여타 다른 종목들도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검찰이 백광산업 대주주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요? 예, 어저께 백광산업이 이제 2시 36분쯤 중앙일보에서 해당 사안을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게재를 한 게 2시 36분이었는데 2분 뒤에 이제 백광산업의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가로는 이제 25%, 26% 이제 종가로 내린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1년 전에 이제 금감원의 증선위에서 백광산업의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검찰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사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 사실 내용은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그때 증선위 입장에서 그 고발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너네가 이제 분식 회계를 했고 심지어 이게 회계를 갖다가 이제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감사가 원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했다. 감사 방해를 했다는 내용으로 이제 증선위에서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작년 7월 14일 날 이런 사안이 밝혀졌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2일, 그러니까 어저께 검찰의 압수수색 나기 전에 10일 종가 기준으로는 무려 173%나 백광산업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증선위가 분식회가 있었고 이 사안을 갖다 검찰이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를 갖다가 상승하고 주식 투자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백광산업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모르시고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점을 갖다가 주의하시면 좋겠고, 백광산업은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증선위에서 작년 7월에 이제 고발당했는데 실제로 대표이사의 어떤 횡령과 분식회가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표이사 교체는 올해 3월에 이제 주총에서 교체가 됩니다. 이 점도 좀 사실은 특이하고, 그 김성원 대표를 갖다 장윤수 대표로 바꿨는데 그 백광산업 입장에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회사의 주인은 이제 대표이사는 소수의 이제 그 지배 가문이 아니고 그 전체 주주가 이제 백광산업의 주주입니다. 그렇다면 증선위에 이런 고발 조치가 나왔으면은 임시주총을 열어서 빨리 대표이사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주총이 돼서 이제 교체했다는 사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맥락으로 백광산업의 주가는 당분간은 좀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방 변동성을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백광산업에 대한 결론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고공행진 중인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에 상방의 힘을 더할 수 있는 뉴스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식약처가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쉽게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의료기기가 국내 심사를 통과하면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별도 심사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게 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수출 기업 운영하시는 이제 선배님들 만나 얘기해 보면은 이제 이거 진짜 심사 통과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의료기기에도 사실 그게 좀 많이
좀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건 당연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 면제가 이제 추진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식약처가 이제 국내기관을 의료기기 공동 심사 프로그램이죠. MDSAP 심사 기관으로 지정해서 MDSAP 공통 기준에 따라서 의료기기 제조와 품질 관리 기준 적합성을 인정받으면 MDSAP 정회원국에도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MDSAP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도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5개국이 참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국제 기준에 따라서 국제기기 안전과 품질을 심사하도록 만든 인증제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개 회원국이 심사기관 16개를 운영 중인데 이들 기관에서 검사가 통과되면은 해당 국가에서 심사가 일부 혹은 전체가 면제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도입이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리던 제일 좋은 거는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해외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을 앞당겨 준다는 게 사실 이렇게 수출 기업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왕이면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국내 의료기기, 미용기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한데 그 안에서도 탑픽 종목 선별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건희 부장님. 지금 이쪽은 탑픽을 좀 선정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좀 자리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이 기사는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데 문제는 이게 회원국이 되려면 적어도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좀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국내 의료기기 업체는 조금 더 열심히 이제 새로운 신제품들을 만들면서 준비를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의료기기가 보면 해외 진출 이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마다 이제 통과를 해서 계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도 많이 진출을 했고 이미 브라질은 뭐 많이 진출했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 보면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클래시스가 약간 대장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루트로닉이 이제 공개 매수 한인컴퍼니에서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상장 폐지 결정을 이제 상장 폐지 쪽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지금 제이스 메디칼이라든지 클래시스 쪽으로 좀 이동하는 이루다도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좀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원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펙 상장 이후에 한번 급락한 이후에 올리지오라는 상품을 통해서 굉장히 꾸준히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보면 뭐 뷰노라든지 뭐 치과 관련돼서 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중에서 이제 저는 좀 조정이 나오면 항상 관심권에 두고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제이시스 메디칼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용기기 의료 관련 종목들 많이 올라서 조정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지만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계속 지켜볼 만한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 꼽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톡스가 보통주 7만 900주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주목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자사주 처분한다는 건 일단은 안 좋은 건데 자사주 처분하는 게 두 가지가 보통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사가 수익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가 이 자사주가 주가 올라갔으니까 수익 차원에서 자사 처분하는 게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임직원들에게 주식 선택권을 갖다 배부하려고 또 혹은 이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으로 이제 배부하려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는 그나마 좀 나은 거죠. 근데 이번에 메디톡스의 공시를 보면은 임직원들에게 주식 선택권을 갖다가 이제 배부할 그 자금으로 배부할 주식을 위해서 자사주를 처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래도 좀 나았다고 볼 수 있고 또 사실 메디톡스가 지난 2월부터 개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걸 다 임직원들이 알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주식 선택권 이미 줬으니까 선택권을 갖다 이제 발효를 시켜줘야겠죠. 이래야지 회사에서 이제 그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하다 봅니다. 메디톡스는 이제 그 중요한 사안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소송이었습니다. 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안에 치열한 소송이 있었고 미국에서 ITC 사안에서 중재가 끝났는데 올해 이제 국내로 이제 소송이 이제 그 무대가 바뀌면서 2월 10일 날 대웅제약에 대한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메디톡스의 균주인 그 보툴리늄을 미국에서 원래 가져왔는데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고 대웅제약은 또 우리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라고 입장을 했지만은 그 증명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대웅제약이 패소를 했고 패소를 하면서 주가가 대웅제약이 패소를 하면서 메디톡스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 13일 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3%가 뛰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메디톡스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또 다른 중요한 그 소송 중 하나가 휴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다른 이제 보톡스 관련된 주가가
종목이 휴젤인데 휴젤하고는 대형제약의 전철을 밟듯이 미국 ITC 무역 중재에 의해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소송 중인데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휴젤에게 좀 불리한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휴젤이 이제 소송 종료를 요구했는데 ITC가 기각을 했고 내년에 이게 종집을 찍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휴젤을 불리하다 보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본질은 이 균주를 갖다 누가 갖고 있냐가 본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응작이 패소했다면 사실 휴젤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것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확정이 된다면 메이톡스의 주가는 또 한 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은 메이톡스가 이런 그 분쟁을 통해서 얻는 로열티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여겨주겠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25년도에 그 로열티 수입이 1,050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메이톡스의 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시죠. 고공행진 시장 속 철저히 소외를 받는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에 주목하는 기사 내용 확인해 볼 텐데요. 미국 빅테크주들은 이렇게 잘 가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또 이렇게 못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 카카오는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약 20% 증가인데요. 애플은 80%, 테슬라는 자그마치 600%, 엔비디아는 7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장성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주로 대한민국 안에서 수익을 많이 버는 반면 방금 말씀드렸던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는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즉 수익성하고 시장성에서 두 빅테크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